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68세 김순자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한다기에 요즘은 엄마가 집에서 키우는 게 더 좋다던데라고 조언했을 뿐인데,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 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자녀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수가 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나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했을 뿐인데, 가족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나?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한 말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생각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당신이 좋은 뜻으로 한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단 1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을 아끼는 법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먼저 전화하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고 친구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든 모임에서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평생을 살아온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입을 열어야 하는지보다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십시오. 57세에 18년의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선생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억울함을 떠벌리거나 자신의 결백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남은 생을 학문에 매진하며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를 때가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이 있고 자녀를 키우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언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시기야말로 입을 닫아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 말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반대로 조언과 간섭이 잦은 어르신은 자녀와의 연락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 인생의 하반기는 말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침묵으로 품격을 지킬 때입니다.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당신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를 빛나게 만드는 침묵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아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안으로는 곱고 밖으로는 부드러워라.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정직하되 표현은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뭐가 나쁜가? 많은 분들이 정직과 과다 노출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직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과다 노출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모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굳이 며칠 전에 며느리랑 크게 싸웠고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의료비가 걱정이에요. 라고 세세히 털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방은 당신의 안부가 궁금한 것이지 모든 고민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은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유배지에서 선생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부성애로 가득했지만 자신의 고통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들이 건강하고 학문에 정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격려만 담았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그 후로 박영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잘 지냅니다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오히려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담장이 있다고 나쁜 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장이 있어야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유지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내면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투명한 유리창 같은 삶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은은한 한지문 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윤곽은 보이되 세부는 가려진 삶. 그 안에 당신만의 평화가 숨 쉬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물은 조용하고 큰 그릇은 천천히 찬다는 노자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말은 3번 삼켜야 입 밖으로 나간다. 목민심서의 한 구절입니다. 왜 3번이나 삼켜야 할까요? 그만큼 말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정해 볼까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외로워서입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다 떨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쌓였던 말을 쏟아냅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녀에게 과하게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틀렸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를 지혜로운 조언자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딸이 직장을 옮기려 하자 요즘 같은 때 직장을 왜 옮기냐며 매일 전화로 말렸습니다. 결국 딸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이정희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단 한마디였지만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금은 딸이 매주 전화합니다. 돈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 재산이 얼마야?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같은 말들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건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병원 갔는데 혈압이 또 올랐어.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걱정해 주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하면 지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존경일 텐데 말입니다. 유배지에서 선생도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 명령이 아닌 제안을, 지시가 아닌 격려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지 이렇게 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제자들에게 하루에 꼭 필요한 말 10마디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화가 날 때는 즉시 방을 나가 마당을 100번 돌아라고 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투명한 진심보다 절제된 표현이 관계를 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건강만이 아닙니다. 품격도, 신뢰도, 관계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옛 선비들은 어떻게 말을 절제했을까요? 그 지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진 유배지 18년의 세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십니까? 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침묵으로 버티고 억울함은 글로 다스린다. 감정을 즉시 흘려보내면 사라지지만 사유로 다듬으면 지혜가 된다. 실제로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만약 매일 억울함을 토로했다면 가능했을까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아꼈고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에 쏟으셨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수양법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언어 절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루에 할 말의 개수를 정해두고 화가 날 때는 100을 세웠으며 중요한 결정은 사흘을 묵혀서 말했습니다. 특히 선생은 비판하고 싶을 때일수록 더 신중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부패한 관리들, 무능한 정치를 보며 얼마나 비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즉각적인 비판 대신 체계적인 개혁안을 만드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하루 일과를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독서하고 오전에는 저술하고 오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일기에는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지만 밖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화가 나실 때가 있으십니까? 선생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화는 나지만 화를 내지는 않는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화를 내는 것은 선택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선비의 정신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뱉은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상대를 찌르지만 신중하게 다듬은 말은 등불처럼 세상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말을 아낄 때 우리의 표정과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 거울을 너무 환하게 닦지도 말고 너무 흐리게 두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무뚝뚝하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표정과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대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가 20대 청년의 큰 웃음소리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하나가 100마디 조언보다 손주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표정은 온화하되 단정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밝으면 가벼워 보이고 너무 어두우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표정이 이상적입니다. 리액션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가벼워 보입니다. 적당한 고개 끄덕임, 짧은 네, 그렇군요면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도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끄덕이면 조급해 보이고 너무 자주 끄덕이면 아첨처럼 보입니다. 상대방 말이 한 달락 끝날 때마다 천천히 한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웃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상황에 맞는 미소, 진심이 담긴 짧은 웃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침묵할 때의 표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표정한 침묵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온화한 침묵은 편안하게 합니다. 입은 다물고 있어도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세요. 고개를 살짝 기울여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세요. 손의 움직임도 절제하세요. 말할 때 손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산만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옷차림도 말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너무 화려하면 과시욕처럼 보이고 너무 초라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안으로는 곱고 밖으로는 부드러워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마음은 정직하되 표정과 태도로 그 마음을 온화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재물을 가벼이 여기면 사람이 모이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사람이 흩어진다. 경세유표의 한 구절입니다. 200년 전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우리 아파트 시세가 올랐다던데 요즘 금값이 어떻게 되나?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야? 온통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의 소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친구는 떠나고 이익을 노리는 사람만 남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를 삽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면 동정과 무시를 받습니다. 어느 쪽도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한명호 씨의 실수를 보십시오. 계모임에서 우리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며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친구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며 전화했습니다. 거절하자 30년 우정이 끊어졌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병원 갔는데 혈압이 또 올랐어.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해 줍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을 아픈 사람, 불평 많은 사람으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존경일 것입니다. 동정은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지만 존경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시는 75세 정미란 씨는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걷기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정미란 씨를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말입니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가족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서 선생은 자신의 어려움을 거의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잘 지내니 걱정 말거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절제하세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조용히 듣기만 하세요. 굳이 당신의 상황을 덧붙이지 마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아비의 생각도 참고하면 좋겠구나.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었고 지시가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이나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가족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자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다릅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손주 교육에도 함부로 개입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교육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핸드폰만 봐.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같은 말은 자녀 세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싸워도 화해할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상처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쏟아내지 마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시간을 두세요. 감정이 가라앉으면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가까웠지만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사랑의 깊이는 간섭의 빈도가 아니라 존중의 간격에서 드러납니다. 매일 전화하고 간섭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조용히 돕고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유배지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안부는 물었지만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격려만 보냈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신중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은 절반으로, 생각은 2배로, 마음은 평정으로. 경세유표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당신의 노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하루 한 번 침묵 연습.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말하지 않기. 식사 중에는 듣기만 하기. 저녁에 하고 싶은 말 1개 참아보기. 두 번째, 3초 기다리기. 대화할 때 상대 말 끝. 3초 후 대답. 화날 때 즉시 반응 말고 3초 심호흡. 인천에 사시는 67세 강윤희 씨가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말에 바로바로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3초 기다립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어머님은 항상 신중하게 말씀하셔서 좋아요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경청하기. 자녀와 통화할 때 조언 대신 그랬구나만 말하기. 손주 이야기 10분간 끼어들지 않기. 배우자 말할 때 듣는 시간을 2배로 하기. 이 3가지를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조용해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깊이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물은 조용하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한마디는 더 큰 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침묵은 냉정함이 아닌 성숙함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당신의 한마디는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번 침묵 연습, 3초 룰, 가족과의 경청 시간. 말은 절반으로, 생각은 2배로, 마음은 평정으로.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6개월 후 자녀가 먼저 전화하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